한때 욜로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우리 하고 싶은 거 하자. 예. 그게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소비 시장을 한때 주도했던 그 욜로 열풍이 완전히 꺾였다고 합니다.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많이 달라지기도 했었는데요. Z세대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을 한 건데, 그러면 과연 그 소비는 어떤 형식으로 달라지고 있는지, 그게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한번 살펴봐야죠. 미래 생활사전 시간,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일아 기자도 욜로 이거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욜로가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렇죠. 뭐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럼요. 쓰고 싶은 거 쓰자 이거였잖아요. 네, 굉장히 한때 부러워하던 그 욜로족들이었는데 이 욜로가 You Only Live Once의 그 앞 글자만 따서 인생은 한 번뿐이다. YOLO 이렇게 해서 만든 조어인데요. 뭐 인생 한 번뿐인데 뭐 현재에 집중하면서 지금 하고 싶은 거, 뭐 나중을 위해서 돈 모으고 이런 거 말고 지금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자. 뭐 이런 일종의 소비 트렌드를 의미하는 뜻이었어요. 네. 그래서 2010년대 이제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2030, 1020 이런 세대를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이 됐었는데, 뭐 흔히 말해서 미래를 위해 지금 하고 싶은 거 좀 참고 아끼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뭐 예를 들어 취미 생활을 하는데 아낌없이 지출을 한다든지 뭐 이런 트렌드를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강하게 이런 문화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금리가 좀 장기화가 되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대량 현금을 살포했었잖아요. 그런 이제 소비 파티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소비 지출이 점점 감소하고 또 고소득층의 미국인들조차 월마트 같은 이 할인 소매 업체로 눈을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욜로가 아니고 요노라는 말이 또 등장을 했어요. 참 말들을 잘 만들어내죠. 요노는 You Only Need One 의 약자로 이제 앞 글자만 따서 만든 말로 only, 꼭 필요한 것만 사자, 이런 소비 행태를 또 뜻하는 이제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에서 You only need one. 네. 하나만. 하나만 살아. 꼭 필요한 거 하나만 짝짝해라, 해라.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러네요. 이게 또 경기를 또 반영하는 걸 수도 있겠고. 그렇죠. 이게 실제 통계로도 나타납니까?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지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미국 경제 분석국에 따르면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만 해도요, 전월 대비로 따졌을 때 5.3%로 정점을 찍고 나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올해 4월에는 1%까지 내려갔는데요.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둔화된다. 그렇죠. 쓸 돈이 좀 줄어들고 있다. 가처분 소득 증가율 1%는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뿐만이 아니고 저축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미국의 개인 저축률은 3.6%로 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팬데믹 기간 중에 정부가 이제 온갖 그 보조금으로 이제 쐈던 현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갑자기 또 근데 이제 씀씀이를 줄이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미국 소비자들은 지금 신용카드나 또 다른 금융 대출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신용카드 연체율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신용카드 연체율이 6.9%로 1년 전에 4.6% 대비 상승을 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가 많이 줄었고 또 서비스 지출이 약해지면서 요노가 탄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꽤 많이 오르고 있는 거네요. 네. 한규봉님이 딱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욜로 할 돈도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그렇죠. 진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근데 이런 트렌드들, 소비 트렌드가 변하면 유통업체들도 당연히 대응을 달리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통업체들이 트렌드에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바로 그 매출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트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재밌는 거는 미국 최대 규모의 그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6% 매출이 증가해서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월마트가 실적이 이제 최고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월마트 말고도 그 저가 할인 매장인 이 달러 제네럴 같은
뭐 크리스마스 트리샵 이런 곳이 이제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소비자들이 고가의 소비재보다는 이제는 생필품 위주로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월마트 측도 이제 기존에 이용하지 않았던 부유층 고객들이 월마트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이처럼 실력의 탄력이 붙자 이제 7천여 개 품목의 가격을 추가로 낮추는 발표도 했습니다. 또 월마트가 이렇게 나서면서 이제 줄줄이 뒤를 따라오는 경쟁 업체들도 일제히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가도 조금씩 좀 안정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체 물가가 높고 또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니까 가격을 내리고.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데이터로 나타나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그래도 서서히 좀 안정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가 이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이게 지난 4월 전월 대비 0.2% 증가했는데 이는 전달에 0.7% 대비 크게 둔화된 수준입니다. 또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도 이제 종전의 속보치였던 1.6%에서 1.3%로 하향 조정됐거든요. 이게 소비 지출 둔화가 주 원인이라고 밝혔고요. 통상 그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있는데요.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으니까 약 2년 만에 지금 본격적으로 좀 하강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뭐 연준이 인플레이션보다 지금 걱정해야 할 게 경기 둔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간밤에 5월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7,031억 달러로 전월 대비 0.1% 느는데 그쳐서 이제 월가에서는 전월 대비 0.3% 증가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더 밑돈 수준이 나왔거든요. 소매 판매가 줄어들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또 둔화될 가능성이 커져서 연내 금리 인하가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 지표 정말 중요하죠. GDP의 그렇죠. 70%가 이제 네. 소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비 관련 지표가 둔화되면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가 더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기대감도 올라오고 그래서 증시도 그렇죠. 또 계속 사상 최고치 가는 그런 네. 증시고요. 그러면 일단 경기가 어려워지고 소비를 조금 더 깐깐하게 해야 하면 어떻게 좀 무조건 싼 것만 찾을까요? 어때요? 뭐 예전보다 사실은 가성비를 찾는 그 요노족들이 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Z세대들 모두가 다 싼 것만 산다. 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글로벌 그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가 최근에 2024 소비자 동향 보고서를 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그 소비 트렌드를 분석을 해놨는데 볼만하더라고요. 이 보고서를 아우르는 한 문장을 꼽자면 소비자들은 각자의 처지와 특성에 따라 전형적인 행동을 했던 예측 가능하게 여겨졌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즉 나이가 들면 소비를 줄일 거고 중산층은 미래를 위해 아끼면서 살 거고 이런 우리가 좀 관성적으로 가져왔던 네. 그 소비에 대한 인식이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특히 뭐 예전에는 물건을 뭐 접할 수 있는 곳이 뭐 오프라인 매장이나 뭐 특정 온라인 사이트 등으로 제한적이었다면 이제는 뭐 SNS 같은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수많은 곳에서 제품 정보를 볼 수 있는 만큼 좀 사람마다 비정형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에서 보이는 특징 3가지에 따라서 그 변하고 있는 유통 트렌드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바로 가성비와 또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웰빙, 마지막으로 SNS를 통한 소비 확대 이렇게 좀 볼까 합니다. 소비 트렌드에 대한 그 예측 가능성이 옛날보다 떨어지고 있고 네. 그 말인즉슨 또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그렇죠. 있고 그러면 최근 트렌드는 무엇인가 계속 따라가야 될 테고 가성비, 웰빙, SNS 이 세 개의 키워드를 한번 이제 뜯어볼게요. 네. 첫 번째가 가성비입니다. 그렇죠. 가성비 뭐 사실 전 분야에서 가성비를 우선시하고 어떤 이제 그 아까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이 젊은 세대들이 아무리 이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겨도 이 가성비가 더 앞선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화장품 분야를 보면 미국에서 이제 가성비 선호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중저가 화장품들이 지금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국가별 화장품 수출 잠정치에서 미국의 비중이
약 22%로 같은 기간에 중국을 앞섰습니다. 보통 국내 화장품주들 하면은 이퀄 중국 관련주 이렇게 묶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벤트가 중국에서 뭔가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출렁여서 최근에 수년간도 그래서 국내 화장품주들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주식이. 근데 요즘은 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서구에서 그 서구권에서 스킨케어라고 불리는 이 기초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서 국내 기초 화장품 그 중저가 브랜드들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런 미국향 수출 비중이 커지는 게 단순한 단기 트렌드가 아닌 이제 빅 사이클이다. 이런 증권가의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리서치하면서 알았는데 저한테는 정말 브랜드명조차도 생소한 것들이 이제 네. 미국 Z세대들 사이에서 국내 브랜드인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 일례로 그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을 이제 다 모아갖고 파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네. 그 회사가 실리콘투라는 회사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5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보다 상승률로만 따지면 더 높은 상승률이죠. 그래서 국내 뷰티 브랜드 제품을 이제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약 160개 국가에 판매하는 곳인데요. 그 동안은 온라인에서만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캘리포니아 최대 아울렛 내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장까지 낼 정도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이제 저금리 시절에 돈이 많이 네. 풀리던 시절에는 가심비라고 해서 그렇죠. 비싸도 내가 만족할 마음에 수 있는 거. 근데 지금은 고물가 시대에 그렇죠. 경기도 둔화될 것 같으니 가성비로 가는데 가심비 없습니다 이제. 이제 우리나라 중저가 화장품 이제 네. 인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독립 브랜드들이 네. 미국에서 엄청 잘 나가고 품질이 있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비싼 정말 명품 화장품 그렇죠. 하나 사는 것보다는 그런 화장품을 많이 사서 자주 바르는 게 더 좋다. 이런 인식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게 가격 대비 성능을 네, 네. 따지는 거고. 근데 또 Z세대들은 가치 소비도 중시한다면서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외신을 읽다가 좀 확 와닿는 문구를 하나 봤는데 네. Z세대를 대표하는 단어 3개가 진정성, 투명성, 개성 이렇게 3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인 이들은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면서 이제 가짜 정보나 솔직하지 못한 행동에는 굉장히 높은 피로감을 호소를 하는데 브랜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최근 사례가 하나 이제 브랜드가 있어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 한참 인기가 많았던 미국 의류 브랜드 중에 그 아베크롬비 앤 피치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정말 유명했던 브랜드죠. 맞아요. 이 아베크롬비 앤 피치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예요. 1892년 설립된 브랜드인데 네. 뭐 한때는 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즐겨 입었고 1980년대에서 90년대는 젊은이들이 정말 최상으로 꼽는 미국의 대표 브랜드로 이제 아이콘처럼 자리매김했었는데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베크롬비 매장에 가면 향수 냄새가 일단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갓 TV에서 튀어나올 법한 정말 날씬하고 예쁜 전형적인 그 백인 남성과 여성의 그 이제 종업원들이 약간의 그 가식적인 미소, Hi there 막 이러면서 막 오바스럽게 막 손님을 맞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웠던 그 기억이 있는데 심지어 여기는 큰 사이즈 옷은 팔지도 않았어요. 그냥 작은 게 정말 딱 그 표준화된 날씬한. 네. 그래서 근데 뭐 한참 인기를 끌다가 2000년대 그 어떤 인종이나 뭐 사이즈에서 뭐 다양성과 좀 자연스러운 거를 강조하는 그 트렌드에 적응을 못하고 급기야 2016년에는 미국 고객 만족 지수에서 가장 싫어하는 소매 업체로 선정이 되는 등 소비자로부터 제대로 외면을 당했는데요.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잘 통했어요. 잘 통했죠. 네. 니들이 우리한테 맞춰라라는 약간 그렇죠. 그런 디자인? 그리고 약간 그 성적인 그 이미지도 있어서 남성들이 굉장히 그 식스팩 남성들 모델들이 바지만 그 트레이닝복 바지만 입고 되게 자세히 본 거 아닙니까? 상의를 네. 탈의하고 나온 그 사진이 항상 근데 그 그게 상징적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통했는데 네, 결국은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갔던 그렇죠. 거네요. 못 따라갔죠. 인기가 가장 절정이었던 2007년 당시 시가총액이 70억 달러를 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스파 브랜드들이 급부상하고 또 소비자들의 이런 취향 변화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면서 시총이 7분의 1 토막 10억 달러 이하로 이제 쪼그라들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매각만이 답이다. 이런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왔었어요. SPA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네. 해서 싸게 만들어내고 네. 또 빨리 빨리 바꿔 입게 버려지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다 이제 밀렸다. 그리고 인식의 변화도 따라가지 못했던 아베크롬비 앤 피치라는 네. 회사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아니면 부활을 했어요? 아니요. 정말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17년도에 이제 최고 경영자 CEO가 바뀌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제 매각만이 답이라던 이 아베크롬비 아무도 새 수장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 브랜드의 수장을 결국에는 그 계열사였던 홀리스터 부문장이 맡았거든요. 이 플란 호로위츠라는 여성인데 이제 이분이 CEO가 되자마자 브랜드 정체성부터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위적인 이제 향수 냄새가 가득했던 매장 분위기를 좀 깔끔하게 바뀌고 네. 이 상의를 벗은 모델을 등장시켰던 그 도발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모델을 또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젊은 이제 백인 젊은이들만이 매장에 쇼핑하던 그런 이미지에서 모든 인종과 성별을 포함하는 포용적인 브랜드를 추구를 했고요. 사이즈도 2X 라지까지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가성비를 중시하는 이제 Z세대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라인을 강화했고 또 파티 문화가 많은 서구권 특징을 감안해서 결혼식 복장 브랜드인 아베크롬비 웨딩샵이나 또 잠옷 라인을 따로 런칭을 해서 이제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이제 잘 맞게끔 제품 구문을 확장을 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나아가 그 옷을 판매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뭐 매장에 있는 고객들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거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 소셜미디어 팔로워를 늘리는 데도 굉장히 집중을 해서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이제 떠났던 고객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애를 썼고 망할 것 같으니까 친절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한 10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해서 7분기 연속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1년 동안 주가가 420% 이상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그렇게 올랐다고 하지만 200%대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2배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거는 같은 리테일 브랜드지만 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 Z세대를 사로잡을 만한 뭐 뚜렷한 어떤 특징이나 제품, SNS 활동 이런 게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더뎠던 나이키가 주가가 같은 기간 20%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중국 내 매출 감소 이런 다른 이제 요소들이 있었지만 이 Z세대의 소비 패턴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브랜드 전략을 짜는지가 결국에는 이 브랜드의 성공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베크롬비 주가가 최근 1년간 420% 이상 올랐다. 이걸 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류지훈 님이 이 매장을 가면 2m 가까이 되는 남자 모델이 우통을 까고 있어서 위화감이 장난 아니었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걸 또 기억을 하시는군요. 근데 그 고고하던 이미지가 진짜 그 위기에 닥치니까 네.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뒤늦게라도 시대를 또 따라가니까 소비자들은 또 호응을 해준 거고요. 네. 또 미국은 그 소비 시장이 원체 크니까 맞아요. 또 이 같은 또 주가 상승률도 나타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그 소비자들의 최근의 특징 지속 가능성을 꼽아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뭐 Z세대가 환경을 생각한다 뭐 이런 것 자체도 이제 좀 식상하잖아요. 네.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나와 내 주변의 웰빙을 이제 보다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대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의 웰빙, 또 지구의 웰빙, 이 환경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불한다는 의미인데 그 최근에 제가 인상적으로 본 현상은 무알콜 맥주 브랜드가 Z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한 붐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무알콜 맥주요. 네, 실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는 하이네켄이나 뭐 버드와이저 이런 정말 전통적인 일반 알코올 맥주가 아닌 네. 무알콜 맥주인 애슬레틱 브루잉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런 통계가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유기농 전문 마트인 홀푸즈 데이터를만 가지고 이제 한 거라서 이제 약간 일반화의 오류가 있긴 한데 올해 2월달에 이 홀푸드의 맥주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애슬레틱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뭐 과거의 트렌드라는 상당히 이제 좀 다른 거라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 네. 보이는데요. 이 애슬리텍이라는 브랜드는 2017년도에 만들어진 아직 7년 정도밖에 안 된 무알콜 맥주 브랜드인데 이게 무알콜 맥주 이름이에요. 네. 그 회사 이름도 애슬레틱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 전체 맥주 판매에서 무알콜 맥주 비중은 1%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대중의 관심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앞으로 무알콜 맥주 시장이 이제 급성장할 거다라는 그 창업자의 확신이 있었고요. 알코올 도수 0.5% 미만의 무알콜 맥주만 만드는 애슬레틱은 4년 만에 매출이 250만 달러, 한화로 약 34억 원에서 9천만 달러, 약 1231억 원으로 3,500% 급증을 했습니다. 매출이요. 무알콜 맥주 매출이 이렇게 급증을 했다. 네. 글쎄요. 이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 무알콜 맥주 뭐하러 마시냐.
근데 그쵸. 이게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무알콜 맥주 떠올리면 저만 해도 뭐 운전해야 되거나 뭐 임신 중이거나 뭐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찾는 좀 그런 일종의 페널티 같은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또 뭐 모임에서 이게 또 흥을 깨기는 그렇고 그렇죠. 같이 짠도 저 해야 못 되고. 마시는데 물 막 이러면 조금 그렇고 저만 해도 사실 술 자체에 맛있다라고 느낀 적은 거의 없어요. 방송용. 진짜 네. 진짜로. 네. 왜냐하면 사실 굳이 따지자면 전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하기 위해서 맛없는 술을 마신다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더 맞는 표현인데 근데 취하지도 않는 무알콜 맥주를 왜 먹지? 약간 이게 저의 늘 궁금증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믿고 있는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것이다라는 그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한 캔을 따서 먹을 때의 청량함, 그 콜라가 줄 수 없는 맥주만이 가진 그 맛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많다는 얘기인데 실제 그 에슬레틱의 창업자인 빌 슈펠트라는 인물도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의 헤지펀드 트레이더 출신이에요. 네네네. 얼마나 술자리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어지는 회식에 뭐 파티에 지쳐서 이제 건강 문제로 결국 술을 완전히 끊었는데 네. 이후에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맥주, 맛있는 맥주의 선택지가 너무 없다라는 거를 깨닫고 무알콜 맥주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맥주 소비에 관한 그 시장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인의 10명 중 3명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10명 중 6명은 일주일에 2잔 미만의 술을 마신다는 거를 알아서 시장 가능성을 거기서 엿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2년 동안 양조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건강을 추구하고 있고 알코올 맥주보다 더 맛있는 무알콜 맥주가 있다면 난 충분히 먹을 의향이 있어.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55%나 됐대요. 그래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맛있는 맥주, 맛있는 무알콜 맥주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무알콜 맥주 나왔을 때 초창기에 정말 맛이 없었어요. 맞아요. 맛이 또 비슷하지도 않고. 네. 근데 최근에는 그 맛있는 맥주 브랜드들도 무알콜 라인을 내놓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보니까 제가 무알콜 맥주 또 이게 만드시는 곳 취재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IPA 맥주를 무알콜로 만드는데 그 제조 공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알콜 맥주를 마실 때 약간 밍밍하다고 알콜만 날리는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맛이 밍밍한 거거든요. 똑같이 만들면 안 된다. 네, 근데 에슬레틱은 어떻게 했냐면 발효의 정도를 조절해서 맥주가 무알콜로 간주하는 기준인 0.5%딱 거기까지만 맥집을 발효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전통적인 양조 방식이랑은 완전히 다른 시작부터 다른 제조법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불과 이제 7년밖에 안 됐는데 4,000평이 넘는 양조 시설을 가지고 있고 무알콜 맥주만 생산하는 양조 시설로는 미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무알콜 맥주에 대한 그 니즈가 있구나 그런 거를 조사하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에슬레틱이 이제 자기들의 소비자를 이제 군을 분석을 했는데 3가지 그룹으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는 주말에도 다양하게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 네. 두 번째는 젊은 부모들. 마지막은 엘리트 운동선수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에슬레틱이네요. 네, 그래서 모두 이분들이 젊고 현대적이고 건강한 성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는데 무알콜 맥주가 더 이상 그 금욕적인 페널티가 아니고 좀 젊고 세련된 문화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페널티가 아니라 오히려 즐기는 거다. 네, 뭔가 좀 더 있어 보인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또 네. 시원하게 또 즐기고는 싶은데 취하기는 싫다. 그 니즈를 그렇죠. 정확히 또 파고 들어간 또 거고. 얼마 전에 카페인이랑 단백질이 포함된 맥주를 출시를 하기도 했는데 운동 효과를 업시켜주는 무알콜 맥주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맥주. 카페인과 단백질. 단백질 네. 단백질 음료 유행하니까. 잠깐만요. 단백질이 들어있는 무알콜 맥주 그래서 이게 좋은 이거를 거예요?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하면은 좀 이렇게 근데 또 힘이- 이제 탄산이 있는 약간 네. 단백질 음료 같은 네. 조승범님도 그렇고 술은 아무리 좋아도 백개무익하죠. 무알콜로 분위기만 내도 기분 좋아요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시장이 또 커지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앞에서 가성비 그리고 지속 가능성, 웰빙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의 특징 SNS를 꼽아주셨어요. 그렇죠. 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Z세대가 물품을 구매하는데 SNS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자, 과거에는 뭐 TV 광고나 뭐 신문 광고, 오프라인 매장, 뭐 주변 입소문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했다면 이제는 뭐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쓰던 물건을 따라서 사기도 하고 또 굳이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이럴이 되면 그 판매량이 역주행하기도 하는 현상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SNS가 저의 소비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밤에 SNS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좀 인별그램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연예인 광고 모델은 보기에는 좋지만 소통 방식이 일방적이잖아요. 근데 만약 옆집 언니 같은 친근한 이미지의 뭐 그 어떤 SNS 채널 주인을 구독을 하는데 내가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면은 저도 모르게 그거를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를 샀는데 진짜 좋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이 뭘 팔든 다 사게 돼요. 아, 그래요? 그런 현상이 엄청나게 신기하다. 재구매율이 높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들도 지금은 이 점을 너무 잘 알아서 뭐 신문이나 TV 광고보다도 요즘에는 이 SNS 마케팅에 굉장히 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독자 수에 따라서도 또 다 세분화해갖고 마케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채널은 약간의 광고성이 있다. 근데 한 요 정도 되는 채널이 오히려 더 진성 그 구독자들이 맞아요. 많다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협찬을 하는 기업들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을 더 좋아한대요. 그렇죠. 구독자 팔로우 한 10,000명대. 네, 맞습니다. 그게 찐이다. 근데 막 10만 명 넘어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애매해진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약간 공통분모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보다는 아예 찐팬 위주로 맞습니다. 가자 막 이렇게.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진 않지만 예. 구독자 한다면 구독자 목표는 딱 3만 명. 그것도 사실은 큰 꿈이에요. 네.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기업들도 역시 그 SNS 쪽으로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또 성공한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제품이 좋아서가 가장 큰 이유겠지만 SNS가 날개를 달아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K푸드나 K뷰티가 해외에서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어요. 이들 모두가 SNS로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확대된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그 불닭맛 나는 라면 있잖아요. 이 라면은 미국의 유명 가수 카디비가 뭐 30분 동안 운전을 해서 이걸 사왔다. 뭐 이런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고 또 뭐 BTS 멤버 지민이 라이브 방송에서 먹는 모습이 쫙 퍼지면서 또 한때 정말 품절 대란을 일으켰죠. 처럼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뭐 이런 SNS를 통해서 뭐 챌린지라고 하잖아요. 먹는 챌린지 쭉 퍼지면서 매운맛에 도전하고 네. 땀 흘리고 그렇죠.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바이럴이 되고 본인들이 직접 뭐 개발한 레시피를 또 서로 공유를 하면서 입소문이 더 확대가 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돈을 쓰면서 막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렇죠. 알아서들 또 홍보를 해주기도 하고요. 기업들은 너무 고맙죠. 특히 이 불닭맛 나는 라면을 만든 이 기업은 SNS상에서 본인들이 예상치도 못하게 커진 영향력을 마케팅에 제대로 빨리빨리 대응을 해가지고 녹여내기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어린 소녀가 생일 선물로 이 볶음면을 받았는데 감동의 눈물을 터뜨리는. 그러니까 생일 선물로 라면 몇 봉지를 받았는데 울어. 감동을 받아서 네. 엉엉 울죠. 그래서 영상 조회수가 막 억 단위로 막 나오면서 제대로 이게 입소문을 탔는데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직접 미국으로 찾아가서 깜짝 파티를 또 열어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룬 영상은 개제 약 2주일 만에 조회수 2,500만 회, 좋아요 400만 개를 넘어서면서 또다시 이제 글로벌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그 소녀를 찾아가서 이제 라면을 주면서 선물로. 그러네요. 이 덕분에 우리가 돈 많이 벌었다. 그렇죠. 약간.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처럼 각 국가별로 좀 야. 트렌드를 고려한 현지화한 상품을 출시를 하거나 뭐 끊임없이 이런 사용자와의 소통을 인플루언서들이랑 소통하고 하면서 좀 이제 이 적극적으로 한 점이 실적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K뷰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과거와 달리 서구권에서 색조, 사실 서구권 하면은 색조 화장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이 스킨케어에 대한 그 단어 검색량도 엄청 늘었더라고요. 이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챌린지 등으로 한국 화장품의 입소문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화장품도 그렇고 K 라면도 그렇고 그렇죠. 엄청 잘 나갑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 이제 아시안 분들 여성분들의 피부가 정말 좋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K-뷰티를 또 따라하려는 그렇죠. 사람들도 늘어나고 저도 있고. 한국에서는 아무도 저한테 피부 좋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네. 미국에 가면 해외 나가면? 종종 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승범님이 이 회사 라면 회사 주가 엄청 올랐다고. 물론 저는 못 샀습니다. 하하하. 그래서 요즘에 기사 보면은 네. 그 매운 라면을 사 먹을 게 아니라 그 주식을 샀어야 되나 봐 이런 기사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 엄청 올랐죠. 저는 그렇게 기사를 많이 썼는데도 한 주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이게 유통판도 바꾸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변하고 그 문화가 바뀌는 게 결국은 산업, 업계까지 바꿔놓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C커머스입니다. 알리, 테무.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 중국 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이 시작이 됐어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 쉬인 매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매장이요. 네. 그래서 알리보다도 또 테무가 지금 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테무가 미국에 2022년도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광고비 지출과 저가 공세로 지금 토종 온라인 유통 공룡인 아마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리서치 기업 센서타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국 내 아마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6,700만 명으로 2022년 9월 테무 출시 당시 거의 7천만 명 가까운 데서 줄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테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5,140만 명으로 지금 아마존을 바짝해서 추격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에 쉬인 사용자는 2,090만 명에서 2,6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테무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쇼핑 앱으로 미국 진출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뤄낸 성과예요. 그래서 아마존의 경쟁자는 더 이상 월마트, 타겟이 아니고 테무와 쉬인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위협하는 수준까지 네.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마케팅비를 쓰면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해 보면서 계속 이제 영역을 늘리고 있는 건데 네.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슈퍼볼 게임이 있잖아요. 예. 내년 초에 미식 축구 열리는데 결승전. 그 광고가 늘 가장 비싼 광고로 꼽히거든요. 그렇죠. 올해 슈퍼볼 광고는 어디다 뭐 이런 게 항상 뉴스에 나오는데 올해 슈퍼볼 광고가 테무였습니다. 테무의 모회사 판도더가 올해 슈퍼볼 광고 3개에 2,100만 달러를 지출했고요. 우리 돈으로 약 290억입니다. 그래서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 라는 그게 슬로건을 단발 중심으로. 광고잖아요. 그렇죠. 딱 그 게임 중간에 들어가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 거의 300억 가까이를 썼다는 거죠. 그 JP모건에 따르면 테무의 마케팅 비용은 작년 17억 달러에서 올해는 30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센서타워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해 4분기 디지털 광고 지출 기준 미국에서 5번째로 큰 광고주에 등극을 했고 이는 2022년 67위에서 크게 뛰어오른 셈입니다. 문제는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해 테무는 미국에서의 마케팅 지출로 인해 주문당 평균 7달러의 손실을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 보면서까지도 엄청나게 광고비를 이제 네. 투입을 하는 거고요. 많은 청취자분들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요즘 SNS나 포털 사이트, 동영상 사이트 가면 이 알리 테무 광고가 넘쳐나죠. 맞아요. 제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예? 소리를 어떻게 내가 필요한 걸 알고. 네. 대화하는 얘기를 듣고 그거에 관련된 광고가 뜨는 것 같은 근데 느낌이 일단은 요새 물량 들어요. 투입 자체가 그 정도로 많으니까 절대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이나 메타 또 우리나라 뭐 네이버, 카카오 네. 같은 곳들도 어떻게 보면 광고 수입이 또 많아져서 좋아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사실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테무의 모회사 판도더는 지난해 메타에 약 2조 8천억의 광고비를 지출을 했고요. 구글에서는 상위 5대 광고주 중 한 곳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구글이나 메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애플의 그 앱 추적 금지 그 정책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럽던 차에 구세주 같은 존재가 나타난 거죠. 메타 주가가 작년에 그렇게 뛴 게 테무 같은 중국 그 커머스들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광고비를 엄청 집행해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C-커머스의 공습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유통기업들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미국 업체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비슷해요. 당장에 그 온라인 최대 유통 공룡 아마존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중소 판매업자들은 더 심한데요. 미국의 에시라고 그 수공예품 만드는 장인들이 직접 이제 물건을 올려서 소비자들이랑 이제 직접 연결해서 파는 그 플랫폼이 한때 엄청 인기였었거든요. 장인들이 만든 네, 제품을 한 땀 한 땀 가죽, 뭐 공예품 이런 게 이제 그 에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네. 이 SC도 역시 작년 말에 인력 10% 이상 감축할 거라고 밝히면서 쉬인과 테무가 광고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걸 판매하려고 이제 중개해주고 있는데 네. 저쪽에서는 막 10,000원에 10개 막 그렇죠. 이러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미국 정부가 성장하는 중국 산업을 다 제재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 유통기업들은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네, 비슷합니다. 지난 3월 하원이 그 틱톡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미국에서도 공격적으로 활동하던 이 테무가 분위기를 딱 파악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월에는 11명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CBS와 그 모회사인 파라마운트 CEO들에게 테무의 광고 구매를 금지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뭐 틱톡과 마찬가지로 테무 또는 모든 중국 기술 회사가 공산당이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테무도 이를 잘 이제 분위기를 감지해서 최근에는 미국보다 미국 외 국가들에 더 열올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죠. 그렇죠. 예, 센서 타워에 따르면 4월 미국은 테무의 광고비의 약 38%를 차지를 했는데 이는 작년 4분기에 63%보다 낮아진 수준이고요. 미국보다는 뭐 유럽이나 이제 한국 같은 기타 시장에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지금 월 1회 테무를 이용한 사람이 1분기 5천만 명에서 지난 1분기 5천만 명으로 작년 3분기에 5,560만 명 대비 10% 정도 감소를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같은 기간 이제 전 세계 나머지 지역의 월간 사용자가 128% 급증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달도 차면 기운다고 그렇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그 때문에 또 규제 혹은 제재를 네. 받게 되고 어찌 보면 미국에서 이제 성장이 또 목에 차니까 한국 같은 시장을 또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렇죠. 테무 실적은 어때요? 지난해 테무 실적의 60% 정도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올해는 3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추정이 지금 되고 있고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테무보다 테무는 이제 온라인인데 쉬인은 오프라인 매장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 젊은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가 싸고 의류 중심이죠. 네. 그러니까 되게 싸고 예쁘고 이런 트렌디한 옷들을 많이 팔기 때문에 예, 거기는 쉽게 이렇게 줄이지 못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알테쉬라고 하죠. 네, 알리테무 쉬인 그 공습이라는 표현이 사실 이게 군사 용어인데 이런데 이제 와닿습니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씁쓸한 건데 네. 앞으로 그때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뭐 가성비 지속 가능성, SNS 뭐 다양하게 우리가 소비 트렌드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핵심은 욜로에서 요노. 요노. 이것저것 다 사는 시대에서 이제 딱 하나만 그렇죠. 이런 가성비 시대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소비 트렌드는 또 어떻게 갈까요? 뭐 결국에는 주머니 사정이 얼마나 많아지냐 이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이 뭐 금리 인하를 나선 후에는 조금 좀 숨통이 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그것보다 그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웰빙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 뭐 이런 새로운 트렌드들을 계속 이제 쫓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요새 건강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영양제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새 어떤 분을 만나니까 그 반려견 반려묘 시장이 되게 커져서 뭐 기존에 뭐 유치원 뭐 그런 사료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아예 반려견 주만 입주가 가능한 반려견 특화 주택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요새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반려견과 함께하는 정모 막 그런 이제 키즈 뭐 그 아파트 단지 내 키즈 카페가 있는 게 있어요? 아니고 도그 카페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좀 조금 더 확장이 개모차가 돼서 더 유행하듯이 네.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많듯이 네, 그런 아예 입주민들 사이에 싸우지 않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워야지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주택도 네네네. 등장했다. 이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꾸준히 따라가고 또 배워야 됩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